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아나운서 조소연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도 가장 뜨거운 주제를 선정해 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35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지난 7월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 후 교권 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 등에 대한 실태가 알려지면서 관련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서울 양천구, 또 경기, 대전 등에서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면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관련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각 교육청과 정부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교권 침해가 벌어지는 학교 현장의 실태와 앞으로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의 김한민 대변인, 정치하는 엄마들의 박미나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참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먼저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의 심각한 교권 침해 현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 현장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김한민 대변인. 네. 지난번 서희초 사건 이후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거의 한 달 반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런데 보통 모일 때마다 수만 명이 모이고 계십니다. 9월 2일은 무려 30만 명이라고 하는 교사들이 모였거든요. 이건 전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그만큼 선생님들이 많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소방관들이 아파서 불을 끄지 못하면 큰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아파서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코로나 3년 거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어울리고 놀고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좀 없었죠. 이런 성장 공백들이 지금 위기 학급, 위기 학교들을 또 가속화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개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들어봤고요. 박민아 활동가께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서희초 사건 이후로 벌써 9일간 4명의 교사분들이 목숨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정말 진심을 담아서 양육자로서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학부모로서 서희초 사건 이후로 학부모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이번 사건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서 같은 공간에서 일상을 나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연이은 죽음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또 다른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말씀처럼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지는 이유, 또 원인을 무엇이라 보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갑질 민원, 악성 민원, 그리고 나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공포감, 이 두 가지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는 학교에서 각종 소송들이 많이 진행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학폭과 관련된 소송뿐만 아니라 사소한 다툼, 이런 것도 이제 소송으로 비화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선생님이 내는 문제,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민원을 제기하고 심지어는 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교가 소송의 복마전에 지금 놓여 있고요. 이런 거에 있어서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조차도 법적으로 가는 좀 참담한 현실 때문이 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당할 수 없는 갑질 민원, 이렇게 좀 이미 많이 좀 알려지곤 했지만 이번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또 학부모들 또한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법 개정을 응원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민아 활동가께서는 학부모로서 이런 상황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악성 민원을 제기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민원을 넘어 사실은 개인의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그런 예. 학부모님들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왜 학교에서는 그것을 방치했었는지, 왜 뒤로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태를 보면서 왜 학교와 교육부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장과 학교는 그 교사가 힘듦을, 고충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움직이지 않았는지, 왜 그것이 교사 개인의 몫이어야 됐고 학교는 왜 방패막이 되어줄 수 없었는지, 정말 목숨을 끊어야겠다라는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학교는 왜 교사를 보호해 줄 수 없었는지 저는 그것을 학교와 교육부에 묻고 싶습니다. 네, 종합적인 원인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좀 다시 한번 교실의 교권 침해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부 학생들의 도를 넘는 수업 방해, 또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궁금하거든요. 네, 매년 이제 학부모들과 학생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교육부가 통계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2년부터 쭉 통계들을 보면 평균에서 한 매년 4,000건 정도 네. 내외로 그런 것들이 접수가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교권보호위원회 등에 접수되는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외에도 이제 신고되지 않는 자잘한 건수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예, 뭐 언론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정말 선생님들한테 뭐 고함을 지르거나 내지는 뭐 선생님을 발로 차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고, 학부모들 같은 경우도 불쑥 이제 교실 문을 열고 선생님의 머리채를 끌고 나가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도 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정교조와 녹색병원이 선생님들 마음건강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66% 정도가 이런 폭력 경험에 노출되어 있었고요. 이 중에 50% 이상 선생님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계십니다. 이건 일반인들의 좀 많게는 40배 정도 되는 예. 크기거든요. 예, 어마어마하죠. 또 심각한 우울증에 좀 고통으로 싸우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평균보다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보다 선생님들이 이런 폭력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로부터 또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또 숫자로 들으니까 훨씬 더 충격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교권 추락에 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 뭐 조금 전에 학교와 교육부 말씀도 하셨잖아요.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학부모님들의 그 악성 민원과 그리고 학생들의 문제 행동도 물론 교권 추락의 이유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것만이 교권 추락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과 그리고 교사와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일하고 있는 노동자분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권 회복의 첫 단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태와 이 문제들을 단지 학부모와 그리고 학생과 교사의 갈등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켜낼 수 있는 보호 장치와 교사들의 고충을 발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인력 보충과 그리고 교사분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뭐 정서적 지원과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학생 대 교사 비율을 낮추는 것이 저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그것 또한 교권을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장 뭐 민원을 비롯해서 한두 가지의 원인이 아니라 보다 좀 넓게 종합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부터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그런데 응급실에 아파서 오신 환자한테 야, 너 체질 개선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선생님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최소한 빨리 누그러뜨리는 긴급 처방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긴급 처방도 분명히 좀 우선되어야 보다 좀 효과적인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현장의 교사들은요,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을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교사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실제로 물리적인 폭력이 학급에서 일어났을 때 교사들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매뉴얼이라던가 물리적 폭력을 제지하기 위한 인력 투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학교의 폐쇄성 또한 이 문제를 좀 악화시킨다라고 네. 봅니다. 사실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그 실상을 알기가 참 힘듭니다. 예. 아이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으로만 접할 뿐 정말 그 실상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사실 교사분들의 고충 또한 부모 입장에서는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학교와의 그런 소통의 부재가 사실 이러한 갈등을 더 부추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좀 드러내놓고 그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그 해결을 하는 협조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학교의 폐쇄성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고 이런 부분이 교사들에게도 오히려 좀 폐쇄적이다 이런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김현민 대변인께서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2014년도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이 되면서 교육기관에도 이 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초창기에 이제 이 법의 판례들이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게 분리조치가 되는 사건, 그리고 아이들한테 약간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는데 이게 정서적 아동학대로 이렇게 판결이 되는 이런 네. 사례들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아이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말리려고 해도 내가 이 아이 손을 잡으면 아동학대를 신고당하는 게 아닌가? 또 혹은 아이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야단을 치는데도 이게 또 정서적 아동학대가 아닌가? 이런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어 왔던 거죠. 저는 이런 공포심이 교직 현장에 퍼져 있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누군가가 주거나 네. 이 기준을 넘어서면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게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무지의 베일에 쌓여 있으면서 느껴지는 공포감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선생님들한테 굉장한 무력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만 당해도 학교에서는 분리조치를 하게 되고 네. 선생님들은 심지어는 직위 해제까지도 당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받을 심리적 충격은 뒤로 하고라도 그 기간에 경제적인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고요. 또 이게 소송으로까지 가게 되면 엄청난 소송 비용까지도 분담해야 됩니다. 한 번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신고는 그냥 신고인 거잖아요. 누가 담벼락을 넘으면 경찰에게 도둑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신고를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막내 아들이 이렇게 담을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고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면서 신고당한 사람에게는 정말 모든 생을 내려놓아야 할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교육 현실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또 공론화되면서 관련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 면담, 통화 등 사전 예약 시스템, 그리고 교사들의 법적 분쟁 소송비 지원 같은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굉장히 악의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민원인들로부터는 1차적인 차단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분리시켰을 때 그 분리된 아이들은 또 누가 돌봐? 누가 지도해? 그리고 학급에서 문제가 생긴 아이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그건 또 누가 들어와?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돈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지만 선생님 수에는 잘 안 쓰고 있어요. 교사 정원 충원이 필요하고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도 전체 학급을 놓고 보면 한 40% 정도의 상담사가 없는 학교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빨리 좀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좀 지적해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경찰 조사부터 기소 직전까지 재판에 가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 뭘 해야 될지 모르세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드는 비용은 아직까지 지원하는 게 좀 약해요. 이런 부분들도 더 좀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크게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박민아 활동가께서는 이 같은 서울시 교육청의 대책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소송이 일어날 것이니 소송비를 지급하겠다가 아니라 소송비를 지급하지만 그래도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은 갈등 조정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간편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담 시스템을 예약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담임교사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장이나 혹은 학교 기관을 통한 민원 시스템을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과 똑같은 민원 발생으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정부에서도 일명 교권회복 4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간략하게 교원지휘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개정하는 건데요. 교원지휘법의 경우 교권 침해 학생의 행위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등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한민 대변인님?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1년 전에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이조 장관이 지금의 교육부 장관을 그대로 역임하셨는데 그때도 이제 학생 간에 일어나는 학교 폭력 사건의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네. 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북 교육감은 이거에 반대를 해서 이건 정말 비교육적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반대를 하셨는데요. 이 이후에 학교 폭력이 정말 줄었냐 이런 거에 대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달라진 게 있습니다. 소송만 늘었습니다. 네. 저는 교권 침해 관련해서 또 한 번 학생부에 기록하기 시작하면 그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또 학교가 다시 한번 소송의 복마전으로 돌입할 거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들한테는 좋은 블루오션일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교사들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원지휘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민아 활동가님? 우리가 학교를 왜 가고 교육을 왜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직은 학생들은 미성숙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인간다움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라는 것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미성숙함에 대한 것을 네. 학생 기록부에 기재를 하고 그것을 볼모 삼아 학생들을 압박하고 또 학생들에게 침묵을 요구하는 이러한 교육 현장이 이루어질까 봐 저는 그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 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같은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초중등 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교원의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즉 아동학대 면책에 관한 조항도 담길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박민아 활동가님. 사실은 저는 양육자로서는 매우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사실 아동학대 고소로 교사분들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여러 고충을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호소하시는 거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동학대 면책 법안으로는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일부 교사이긴 해도 교사의 위력으로 인한 폭력과 그리고 성폭력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스쿨미투를 만 5년째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중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성폭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학교가 서울에만 93곳이 됩니다. 100여 곳이 가까이 됐죠. 하지만 학교가 징계를 한 건 74.3%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교단에 선 교사도 53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학교 폭력, 그러니까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나 그리고 언어적 성추행을 당한 학생들이 졸업했지만 여전히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가 존재하는 이 현실에서 교사들만 그 면책권을 갖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많은 고충을 호소를 하신다면 사실 교육활동 사례판단위원회를 모집을 해서 수사 전에 바로 직계해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안을 더 좀 개선해 나가면서 좀 네. 함께 합의점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첨언을 좀 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면책이라고 하시는데
면책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정당한 생활 지도이냐 혹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 지도이냐 그렇게 생활 지도를 했는데 그게 아동학대일 수는 없겠죠. 네, 이런 거를 이제 선언적으로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쉬울 문제를 떠나서 재정의 의미로는 의미가 있다. 교육활동을 한 번 더 보장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폭력 사안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걸 들지 않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민하거나 괴로워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는 좀 거리가 있는 거라서 네. 그런 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바라는 거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되게 악의적이고 이런 아동학대 신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문제인 거거든요. 이런 방안들이 더 적극적으로 고민되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육청이나 혹은 교육관계 기관에서 경찰이나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교육적 시선에서 아동학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사례판정위원회를 두는 거는 저도 같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분명히 보호책으로 마련된 시스템인데 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씩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데에서는 모두가 좀 공감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교사들의 교권 회복 그리고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할까요? 박민아 활동가님. 학교라는 공간은 사실 많은 교육 주체들이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등지고 갈등을 야기하는 그러한 합의의 방식이 아닌 정말 함께 소통하고 함께 합의점을 학부모와 교사와 그리고 학생과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합의점을 좀 소통하며 합의점을 이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사태를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사태의 봉합을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학생들이 두 눈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음을 좀 많은 어른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 교사분들의 죽음에 같이 학급에 있었던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에게도 심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이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대변인님. 네,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50만 교원 중에서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빨리 전수조사를 하고 시급하게 지원해야 될 선생님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좀 차단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정치권과 교육당국이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는 저는 이런 악성 민원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학력을 강조하고 또 경쟁을 강조하는 이런 문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는 나의 아이의 이익이 우선되는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일도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실태와 또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김한민 대변인, 정치하는 엄마들의 박민아 활동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학교에서 교육의 3주체란 교사, 학생, 학부모를 말합니다. 행복한 교육, 행복한 학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세 주체가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교사들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행복한 학교 현장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